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유럽 방위비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했습니다. 백악관이 유럽 내 나토 가맹국들에게 6월달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각국의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맞춰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2006년에 너네들은 뭐해, 너네들도 지켜,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또 미국의 이런 움직임 등을 보면서 야, 이거 더 이상 미국을 믿고 있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구나, 우리 스스로도 이제 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미국이 광물 자원 수익의 50%를 가져가는 이런 협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기존에 알던 미국이 아니구나, 좀 새롭게 EU에서 미국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이 방위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난번 1차 대통령 할 때 그때부터도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유럽이 GDP 대비 2% 방위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2%, 이 2%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왜 2%입니까 이거? 네, 이 GDP 대비 2% 방위비라는 게 네. 국제사회에서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지역의 국가들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1% 내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이상으로 올린 국가들의 경우에는 분쟁 지역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의 경우에 GDP 대비 2%. 그리고 이제 3%를 초과하게 되면은 늘 전시 상황을 준비를 해야 하는 국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국가들은 1% 내외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상태니까 굳이 좀 많이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예. 트럼프 생각에는 이제 유럽은 그보다는 더 위험하니까 한 2%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남북 대치 중인 국가의 경우에 우리나라 특히 이제 2.8%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2.8%. 예, 상당히 높은 편이죠. 미국은 3.5%에 이릅니다. 아이고, 훨씬 높네요. 예,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경우에는 6.7%에 이릅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이거보다 많이 낮은데요. 프랑스나 독일, 영국 정도가 2%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또 러시아랑 직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의 경우에는 4%에 달하는데, 네. 나머지 대부분 국가들은 1%대인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의 큰 나라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가 1.5% 정도, 스페인도 이제 1.3% 정도라서 여기에 미국 정부가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제가 정치권에서 유럽 쪽, 특히 대사들 이런 쪽에 좀 외교가의 밝은 인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이 병력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가 5만 명밖에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아마 독일 쪽에서도 그렇긴 하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유럽에서도 조금 더 방위비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의 유럽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비군을 대폭 줄이거나 해산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그 비용을 다 복지 비용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미국 유권자들도 상당히 이제 분노를 해왔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그 방위 우산을 유럽이 쓴 거 아니냐라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결국에는 이제 분단이 되게 생겼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안보에서 이제 발을 뺄 수도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너무 낮은 국가들에는 예산을 늘려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럽 전체가 이제 평화로운 지역이 아니니까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최소 2% 이상씩은 맞춰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언제 이게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불안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방위비를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급박한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속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지금 유럽 쪽에 방위비를 올려라라고 독촉하는 어떤 이유가 뭐예요?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2%를 넘어서 5%까지는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심하게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까지도 대부분 군비를 안 늘리고 있기 때문에 더 독촉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군비를 나름 늘리기는 했다고 해도
이 돈은 대부분 우크라이나군 지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각국의 자체 방위력은 아직도 제자리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문제는 서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유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은 또 경제 상황도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방위비를 늘릴 여력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실제 방위력 상승은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10년은 걸릴 것이다. 아직도 먼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과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종식이 완전히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러시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위비 비율이 7% 가까이로 늘어난 상황이고 심지어 국방장관을 경제 관료 출신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란 인물로 최근 교체까지 했습니다. 네. 사실상 국가 경제 전반이 전시 경제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경제적 전환이 완전히 성공하게 되면은 러시아는 앞으로 2032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를 완전히 복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타국 침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래식 전력이 복구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2035년이나 돼야 러시아랑 맞설 전력이 될 텐데 이보다 러시아는 3년이나 빨리 군비가 복구될 수 있다는 그 시차 때문에 미국에서 더 저렇게 서두르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쨌든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이른바 제국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패권의 시대, 힘 있는 자가 가져가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 요즘에 러시아 키워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EU 입장, EU 자체적으로도 아마 이런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예,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국방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등등을 통해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러시아가 현재로서는 유럽보다는 조금 더 빨리 군사적인 복구가 언제든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사실 뭐 아까도 처음에 저기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한테 방위비 GDP 대비 2%까지 올려라. 예. 이게 뭐 2006년 일이라고 하니까 거의 20년 전에 얘기를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30% 말고 나머지 70%의 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그걸 안 올리고 있다. 그 왜 그런 거죠? 네, 여기에도 사실은 좀 사연이 있긴 있는데요. 네. 이건 미국하고 유럽의 이제 근본적인 국가적인 차이에서 발생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네. 방위비를 이제 단일 정부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이제 한꺼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부가 있는데 반해서 네. 유럽 지역은 여전히 수십 개 국가들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일된 움직임을 일으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 유럽에서 이제 나토와 별개로 유럽 연합 통합군을 창설을 해보자 그런 논의는 사실 2003년부터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벌써 20년이 지났음에도 창설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제 5만 명 규모로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제 논의가 결국에는 엎어져서 다시 5천 명으로 규모를 줄이자고 했는데 5천 이것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또 유럽 국가들이 지금은 뭐 EU 회원국들로 합쳐지긴 했으나 사실은 이제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과거사의 앙금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EU의 중심 국가인 독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을 침략했던 전범 국가였다 보니까 이 독일의 전략 강화에 대해서도 사실 기분 좋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끼리 만약에 한쪽에서 군비를 너무 올리게 되면 상대편도 또 올려야 되는 이런 눈치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함부로 방위비를 올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유럽의 쪼개진 상황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이제 연방 국가인 미국처럼 그렇게 올릴 수는 없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 입장에서 사실 역사적인 그 경험, 트라우마, 2차 대전의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강화하는 부분이 러시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현우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이게 또 군비가 강화되다 보면 그때의 그 악몽처럼 또 서로를 침략할 수 있는 뭐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EU,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세 개가 큰 블록으로 재편되는 이런 흐름인데 EU가 자체적인 군사력을 많이 갖추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사이가
점점 뭐 지금 좀 멀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렇게 좀 서로 척을 지는 상황에서 이후에 군사력이 강화된다. 그러면 이게 꼭 미국의 좋은 일일까 싶기도 한데 이 전체적인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벌써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이 국방 예산을 일단 대폭 늘리겠다고 이제 먼저 선언을 해버렸고, 더군다나 프랑스가 최근에 독일과 핵 공유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중 일부를 독일에 아예 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억제력을 그만큼 자체 강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될 경우에는 독일의 자체 핵무기 개발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하. 이제 아직까지 서유럽에는 핵무기 보유국이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독일까지 핵을 가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다른 경제력이 있는 국가들도 전부 다 핵 개발을 나서겠다고 할 것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의해서 이제 막혀 있었던 국가들이 한꺼번에 다 핵을 개발하는 국가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그동안 추진했던 세계 전략의 틀 자체가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유럽가들이 전부 다 핵을 개발하면 음. 아시아 지역의 경제 강국인 뭐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일본도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도 핵 개발에 나설 명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핵 전쟁 위험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미국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군사적 긴장감이 엄청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그럼 기존 동맹국들이 아예 미국과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아예 미군이 없는 상태를 상정을 해서 국방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럴 경우에 전통적인 동맹 체계가 완전히 깨지면서 오히려 미국이 여러 적들에 둘러싸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은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있지만 결국에 이런 움직임까지 좀 나중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과 방위비 협상도 좀 나중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반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봉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언뜻 보기에는 그냥 미국 중심으로 다 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밑에서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그것이 또 새로운 질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죠. 이현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핵 개발, 핵무기 개발의 문제,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지금 민감한 문제로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향후 움직임, 세계 패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할 것 같은데 그에 맞춰서 이런 유럽의 방위비 문제, 핵 문제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또 미래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도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한테 GDP 대비 방위비 2% 약속을 지켜라라고 압박하는 그 속내는 무엇인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